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할 수 없다는 비확산 성명이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국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이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8개 나라 정상이 아시아 현안을 다루는 역내 최대 전략 포럼인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비판하는 비확산 특별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EAS 차원에서 처음 채택된 것으로서 특히 북한을 지목하여 핵과 미사일 포기를 촉구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는. 중국도 리커창 총리가 참석해 대북 비판 성명에 동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금 북한의 의제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제재 이행에 허점이 있다면 메우고 대북 압박망을 촘촘히 해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예정됐던 다자회의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주요국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핵과 사드 설득 외교를 펼친 박 대통령은 내일은 라오스 대통령과 경제와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비엔티안에서 SBS 이승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규탄하는 내용의 비확산 성명이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명 채택에 앞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세안과 미중일러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먼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올 초 4차 핵실험 이후 무려 14차례에 걸쳐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김정일 시대에 18년 동안 발사한 미사일보다 많은 숫자라면서 우리에겐 실존하는 위협이고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회의 뒤 정상들은 북한을 규탄하는 비확산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국제 의무를 다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미중일러 4강과 인도, 호주,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위협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겁니다. 박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멜컴 텀불 호주 총리와도 만나 북핵 폐기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분양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비엔티안에서 KBS 뉴스.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비확산 특별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세안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은 북한 핵과 관련한 비확산 특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도 요구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위기감과 경각심을 새롭게 하고.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수도 서울이 북한의 사정권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한국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도 보란듯이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며 지금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촘촘한 압박망으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성명 채택이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보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BNT 안에서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으로 여기는 것이 대북 전단과 확성기입니다. 먼저 대북 전단은 이렇게 긴 비닐풍선에 매달려 북한으로 날아가는데요. 기상 조건만 맞으면 평양을 넘어 300km까지 날아갑니다. 이번엔 대북 확성기를 살펴볼까요? 출력을 높이면 30km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도달하는데 이 개성 주민들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죠. 북한은 여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실제로 전단에 고사총을 쏜 일도 있습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요? 이 전단에 북한에서는 절대 금기인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조작된 우상화, 또 범죄, 비리 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신적 존재인 수령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더 이상 세습 독재는 어렵겠죠. 이 때문에 김정은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USB나 CD를 통해 남한 드라마를 본 주민들을 공개 총살하며 외부 문물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70년 가까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주체사상 또 성군사상으로 세뇌시켜 지금의 3대 세습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거꾸로 말하면 북한이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과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공감대 속에 영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대북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이르면 올 가을쯤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소식을 런던 본사에서 제작한 뒤 싱가포르에서 단파 라디오로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으로 매일 12시간씩 북한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강화합니다. 기존의 라디오는 물론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DVD 플레이어까지 북한 사회에 퍼뜨릴 장비를 대폭 다변화하기로 한 겁니다.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군도 휴전선 일대에서 운영 중인 10여 개의 대북 확성기를 연말까지 2배 더 늘리기로 하는 등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 그걸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고발을 일삼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북한 주민과 직접 통화한 내용을 어제 처음 전해드렸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태영호 공사 등 핵심 계층 인사들의 탈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반면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이 전하는 최근의 북한 상황을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경 지역에 사는 이 북한 주민은 전화통화에서 영국 주재 태영호 공사의 망명을 처음 듣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태영호라는 그 대사 밑에 있는 공사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기준해 왔어요. 정보 유입이 비교적 많은 접경지대 주민들조차 태공사 망명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 통제가 심하다는 방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민은 김용진 내각부총리 처형이나 군 장성급 인사 등의 탈북 소식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에 대해서는 자발적 탈북임을 안다고 했습니다. 국경지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약체로 생각 안 한다. 중요한 사람들은 그대로 아직 믿으니까. 탈북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크게 강화돼 한 번만 적발돼도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하는 건 집에다가 탈북하려고. 안 해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면 일반 좋았을 것 같은데, 무기징역 같은 거가 나오네. 북한은 최근 주민들끼리 외부 소식을 공유하면 말 반동으로 규정해 단속하는 등 정보와 사상 통제 고삐를 더욱 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예, 이번에는 북한 내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보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개성공단의 최근 모습을 어렵게 촬영했는데
가동 중단 7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원자재의 출근 버스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개성공단 모습입니다. 폐쇄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외관상 손상된 흔적은 없습니다. 한 공장의 옥상에 무언가가 담긴 하얀 자루들이 보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를 통해 해당 업체를 찾아 확인해봤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원단이랍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예전부터 항상 거기다 옥상에 놓고 사용을 했고 지금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대로네. 공단 폐쇄 전에 보관했던 원자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북한이 개성공단 자산의 청산을 선언한 뒤 원부자재나 완제품을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한 곳만 확인된 것이지만 다른 공장 자산도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퇴근 버스들도 관찰됐습니다. 두 구역에 나뉘어 있는 버스들을 어림잡아 세어보니 250대에서 310대 정도. 원래 사용됐던 출퇴근 버스가 291대니까 버스도 거의 그대로 보관돼 있는 셈입니다. 원부자재와 버스를 북한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이 하루라도 빨리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감이.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